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자매의 가슴 저미는 사연입니다. 그 여름은 마치 거대한 화로처럼 뜨거웠지만 우리 집은 그 날씨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바로 제 여동생 민지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우체부 아저씨가 자전거를 따른 소리 내며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봉투를 들고 민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손에 든 옷걸이를 철컥 소리내며 떨어뜨렸습니다. 세 걸음에 두 걸음 달려 나가 우체부 아저씨에게로 돌진했죠. 저와 아버지 김대우 씨도 서둘러 방에서 뛰쳐나와 옆에 둘러섰습니다. 모두 눈을 부릅뜨고 그 봉투를 노려봤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대학교 합격증이라는 글자가 보이자마자 와락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면서 언니, 나 합격했어. 라고 외쳤죠. 저는 민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자신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아버지도 옆에 서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연신손을 비비며 댔다. 우리 딸 장하네. 우리 김씨 집안에서 드디어 명문대생이 나왔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 문턱은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민지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지가 똑똑하다고 칭찬했고 아버지에게는 자식 교육을 잘 시켰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특별히 닭을 잡아 푸짐한 음식을 차려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저도 바쁘게 민지의 학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개강하면 꼭 민지를 서울로 데려다주고 화려하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해줘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쁨에 잠겨있을 때 뜻밖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와 민지가 방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셨는데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손에 든 오래된 담뱃대를 뻑뻑 피워대셨죠.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피곤하세요? 아버지는 담뱃대를 신발 바닥에 툭툭 털어끄고 고개를 들어 저와 민지를 보셨습니다. 평온하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저는 아버지가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하시는 줄 알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돈도 좀 있고 친척들에게 좀 보태달라고 하면 민지 학비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거예요. 민지 마음 편하게 공부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어지는 말은 저와 민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물 한 바가지와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지를 보며 눈살을 찌푸린 채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매정한 건 아니지만 이 학교는 가지 마라. 민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잘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깊이 한숨을 쉬고는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울대학교는 가지 마라. 학비가 너무 비싸서 우리 집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컥 화를 냈습니다. 자리에서 걸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민지가 어렵게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이건 명문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인데 학비 때문에 못 가게 할 수는 없어요. 돈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방법을 찾아? 네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친척들에게 빌려도 갚아야 할 거 아니냐. 게다가 여자애가 그렇게 많이 배워서 뭐 있을 거냐. 어차피 시집 갈 건데 그때 가서 그 학비 다 낭비하는 거 아니겠냐. 이 학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보내. 아버지의 말을 들은 민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민지의 서러운 모습과 아버지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화가 나고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좋았던 경사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민지가 어깨를 들썩이며 오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아이가 공부해서 뭐 하냐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녀평등 아니에요? 민지가 서울대에 합격한 건 민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가족으로서 어떻게 민지의 앞길을 막을 수 있어요? 저의 외침에 아버지의 안색도 어두워졌습니다. 탁자를 쿵 하고 치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앞길을 막았다는 거냐? 나는 이 집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집안 형편이 이 정도인데 네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든다고? 나중에 돈 빌려서 못 갚으면 친척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 아니냐. 게다가 여자애가 대학을 졸업하면 뭐 달라지겠냐. 결국 시집가서 평범하게 살 건데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민지가 서울대를 졸업하면 나중에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낭비예요? 아버지도 제가 공부할 때 제가 잘 되기를 바라셨잖아요. 그런데 왜 민지한테는 다르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고 흥 하고 코웃음 쳤습니다. 너는 언니고 상황이 다르지. 너는 처음에 지방 전문대에 갔고 학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잖아. 게다가 너는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집안 살림에 보태줬지. 그런데 민지는 서울대 학비만 1,000만 원이 넘고 서울에서 생활비도 엄청 많이 들 텐데 다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냐? 이 돈을 아껴서 나중에 네 남동생 장가 미천으로 쓰는 게 얼마나 좋겠냐? 남자아이가 집안의 뿌리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제 남동생 영수는 민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좋은 것은 언제나 영수 차지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공부를 잘 못했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자퇴했습니다. 아버지가 민지의 학비를 영수 장가 미천으로 쓰려고 했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영수 결혼 자금이 드는 건 알지만 공부도 중요한 일이에요. 영수 때문에 민지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게다가 영수는 아직 어리고 나중에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지만 이 학업의 기회는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민지도 이때쯤 울음을 멈췄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저를 보며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은 건 알아요. 하지만 대학에 가면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생활비를 벌 수 있어요.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학비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나중에 졸업하면 꼭 열심히 돈 벌어서 아버지와 언니에게 보답할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민지의 간절한 부탁을 전혀 듣지 않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2 손을 등 뒤로 한 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이 학교는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더 이상 논의할 여지 없다. 아니면 너는 지방 전문대에 가서 학비 적게 되는 곳을 다니든지 아니면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서 네 남동생 장가 미천이나 모아라.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편애하실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어렵게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는 저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표정을 굳히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후회해? 나는 다 이 집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너희 둘이 다시 서울대 얘기를 꺼내면 나는 너희 둘을 내 딸로 생각 안 할 거다. 말을 마친 아버지는 화를 내며 방을 나갔고
저와 민지는 방에 남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지의 서러운 모습과 아버지의 차가운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지의 앞길을 이렇게 망칠 수는 없다. 아버지가 반대하더라도 나는 방법을 찾아서 민지를 대학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집안 형편과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를 생각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마음은 조급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친한 직장 동료 몇 명을 찾아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했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결국 2억년만 원 정도밖에 빌리지 못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학비의 푼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평소에 왕래가 잦은 친척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먼저 이모 댁에 갔습니다. 이모 이지숙 씨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이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모가 안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네 이모부가 얼마 전에 수술을 해서 집안에 모아둔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 정말 돈을 내줄 수가 없네. 이어서 외삼촌 댁에 갔습니다. 외삼촌 최민우 씨는 민지를 꽤 안쓰러워했지만 외숙모가 옆에서 계속 눈치를 주었습니다. 결국 외삼촌은 5억만 원을 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외숙모가 내가 많이 줬다고 알면 안 된다.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총 3억만 원도 채 모으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얇은 돈을 보며 마음이 쓰리고 서글펐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집을 팔자. 이 집은 저와 제 약혼자 박지훈 씨가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집이었습니다. 작년에 겨우 계약금을 내고 매달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었죠. 처음 집을 살 때 우리는 둘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고 지훈 씨는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가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지금 민지의 학비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손바닥에는 순간 땀이 흥건했습니다. 지훈 씨는 선생님이고 늘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결혼할 집을 팔자고 하면 그가 동의할까요?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기대와 함께 서러움이 가득했던 눈을 생각하니 이를 악물고 지훈 씨와 상의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저는 그를 소파에 앉히고는 머뭇거리며 집을 팔자는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담배만 피웠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했습니다. 그가 동의하지 않을까봐 조급했습니다.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 집이 우리 둘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민지가 서울대에 합격한 건 쉬운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이건 민지의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만약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돈을 벌면 다시 더 좋은 집을 사면 되잖아요. 안 될까요? 지훈 씨는 담배를 비벼 끄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쩔 수 없다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네 동생 돕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 집은 우리 결혼할 집이잖아. 집을 팔면 우리 결혼식은 어떻게 해? 우리 부모님께는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냐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알고 당신 부모님께 죄송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는 민지 학교 보내는 걸 반대하시고 친척들도 돈을 많이 빌려줄 형편이 안 되니 집을 파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걱정 마세요. 나중에 내가 꼭 당신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우리 함께 노력하면 분명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지훈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네 동생도 좋은 아이인데 그 앞길을 망칠 수는 없지. 내일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집 문제부터 알아봐. 그가 동의했다는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을 팔겠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미영 씨는 제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건 네 결혼할 집이잖아. 어떻게 팔겠다고 할 수 있어? 나중에 결혼하면 어디서 살려고 그래? 하지만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져 저를 손가락질하며 꾸짖으셨습니다. 너 미쳤냐?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자기 결혼할 집을 팔겠다고? 나중에 네가 시집 못 가거나 힘들게 살면 나 찾아오지 마라. 저는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제 친동생이에요. 민지가 잘 될 기회가 있는데도 학교에 못 가는 걸 지켜볼 수 없어요. 이 집은 팔면 다시 살 수 있지만 이 기회는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설령 나중에 제가 힘들게 살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저에게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집을 보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집을 팔아야 했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이 빨리 팔릴 수 있을지, 집을 팔고 나면 제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서울대에 갈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개업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왔습니다. 집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집의 방향, 면적, 건축 연도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 집은 위치도 좋고 주변 편의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요. 다만 인테리어가 좀 소박한 편이네요. 가격만 적당하면 잘 팔릴 겁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가격은 협의 가능해요. 빨리 팔리기만 하는 데니. 중개업자가 집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후 처음 며칠 동안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한두 명씩 와도 가격이 비싸다고 하거나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는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매일 중개업자에게 몇 번씩 전화해서 상황을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 좋은 집은 언젠가 주인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중개업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손님이 집을 마음에 들어해서 가격을 상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만나보니 그 손님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꽤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는 결혼 준비 중이라 마침 결혼할 집이 필요했고 제 집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집을 파는 이유가 민지의 학비 때문이고 돈이 급하다는 것을 말하며 빨리 결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누나가 동생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누나가 말씀하신 가격대로 할게요. 제가 최대한 빨리 계약금을 준비할 테니 가능한 한 빨리 명예 이전을 진행하죠. 그의 말을 듣자 제 마음속의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격해서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연신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의 과정은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계약서 작성, 대출 신청, 명예 이전까지 한 달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 판 돈을 받은 날, 저는 특별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돈다발을 세면서 비록 집을 팔았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지만 민지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먼저 지훈 씨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에게도 일부를 남겨두어 나중에 쓰라고 했습니다. 남은 돈은 모두 가방에 넣어 민지에게 줄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를 제가 살던 원룸으로 불렀습니다. 집을 팔아서 저와 지우 씨는 당분간 작은 원룸을 새들어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민지에게 가방을 건넸습니다. 민지가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두툼하게 들어있는 돈을 보자마자 눈이 붉어졌습니다. 제 손을 잡고 흘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다 언니가 집 팔아서 얻은 돈이에요? 이건 언니 결혼 자금인데 언니가 이 돈을 저한테 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동생아, 내가 네 언니인데 네 돈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건 걱정하지 마. 이 돈으로 학비랑 기숙사비 내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써. 학교에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해. 돈 아낀다고 너무 아끼지 말고 만약 돈이 부족하면 나한테 전화해. 알겠지? 민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저 학교에 가서 꼭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졸업하면 꼭 열심히 돈 벌어서 언니한테 더 크고 좋은 집 사드릴게요. 그리고 언니한테 효도도 많이 할 거예요. 저는 민지를 끌어안으며 마음속으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날을 기다릴게. 그리고 서울에 가면 몸 조심하고 날씨 추워지면 옷 따뜻하게 입고 찬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마. 혹시 무슨 일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니한테 말해. 그날 밤 민지는 제가 새들어 살던 원룸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우리 둘은 침대에 누워 대학 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지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고 저도 민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지훈 씨는 옆에서 우리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지지가 가득했습니다. 민지를 기차역에 데려다 주던 날 저는 특별히 민지에게 먹을 것을 많이 사주었고 민지의 짐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계속 저에게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언니 돌아가세요. 저 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저는 플랫폼에 서서 기차가 천천히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지가 대학에 가서 좋은 미래를 맞이하기를 바랐습니다. 민지가 서울에 간 첫 한 달 동안은 저와 정말 자주 연락했습니다. 매일 밤 저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업을 들었고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는지, 식당 밥은 맛있는지 등등. 민지는 저에게 학교 사진도 보내주었습니다. 강의동 사진, 운동장 사진,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요. 매번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민지는 활짝 웃으며 대학 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는 매번 민지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너무 놀기만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가끔 민지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는 민지가 밖에 나가서 고생할까봐 서둘러 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끼지 말고 쓸 곳에는 쓰라고 말했습니다. 지우 씨는 가끔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너무 민지한테 매달리지 마.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 스스로 알아서 잘 돌봐야지. 저는 입으로는 알았어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민지가 걱정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약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민지가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한 번씩 하던 것이 일주일에 2번으로 줄었고 나중에는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먼저 전화하면 민지는 숙제 때문에 바쁘다고 하거나 친구들과 밖에 나가 있어서 통화할 수 없다고 하며 몇 마디 나누지도 않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민지에게 전화해서
최근 공부 상황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야, 요즘 공부 힘들지 않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라고 물으니 민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 다 컸어요. 이런 건 제가 알아서 잘 챙겨요. 언니는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이야기를 더 하려고 했지만 민지는 언니, 저 지금 할 일이 있어서요. 먼저 끊을게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민지가 제 메시지에도 거의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카톡으로 주말에 영상통화할 시간 있냐고 물으면 민지는 몇 시간씩 지나서야 답장하거나 아예 답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민지가 친구들과 롯데월드에 가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봤는데 아주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날 보낸 카톡에는 아직 답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민지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지훈 씨에게 말했을 때 지훈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마 대도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이 달라진 걸 거야. 너무 상심하지 마. 아직 어리니까 좀 더 크면 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저는 입으로는 은이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좀 불안했습니다. 민지가 밖에서 나쁜 물이 들까봐, 그리고 우리 사이의 감정이 점점 멀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민지가 어머니께 캐시미어 스카프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주 잘 지내고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민지를 좋아한다고도요. 어머니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우리 딸 얼마나 효녀니. 엄마한테 옷까지 보내주고, 그런데 너한테는 뭘 보냈는지 모르겠네. 저는 그 말을 끊고 나니 마음이 좁는지 모르겠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쓰라렸습니다. 민지를 학교에서 바쁘니 저한테 모르겠는지 바쁘니 저한테 뭘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민지가 예전처럼 저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해주고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알려주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잔소리를 해서 민지가 귀찮아하는 걸까? 아니면 민지가 대도시에서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와는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민지가 잘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제가 처음 집을 팔아 민지를 학교에 보낸 것은 민지가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민지가 잘 지내기만 한다면 제가 좀 서운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하루하루 흘렀고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10년 동안 저와 지훈 씨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좀 더 큰 집을 세들어 살다가 나중에 돈을 좀 모아 대출을 받아 투룸 아파트를 샀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우리만의 집이 생겼습니다. 지훈 씨는 공장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는데 월급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은 아주 착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삶을 아주 든든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10년 동안 저와 민지의 연락은 여전히 뜸했습니다. 민지는 대학 졸업 후 서울에 남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저에게 전화해서 직장을 옮겼다거나 월급이 올랐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전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 가끔은 1년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민지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민지가 바쁠까봐 방해될까봐 걱정되어 망설였습니다. 그저 가끔 카톡으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고 민지도 잘 지내요. 바빠요 같은 간단한 답장만 보낼 뿐 그 후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저에게 민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민지가 보고 싶다고, 서울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걱정하셨습니다. 매번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민지가 서울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민지가 시간 나면 꼭 돌아와서
어머니를 보러 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민지가 지금쯤 우리 가족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20년 동안 많이 변하셨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예전만큼 몸이 좋지 않으셨고 예전처럼 고집스럽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끔 마당에 앉아 민지의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애는 지금쯤 어떻게 지낼까? 그때 내가 좀 더 지지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아버지가 후회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작년 여름 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아주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얘야, 민지가 돌아온대. 방금 나한테 전화했는데 서울에서 자기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대. 이번에 돌아오는 건 우리를 보러 오는 거고 선물도 사온다고 했어.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놀랍고도 기뻤습니다. 놀란 것은 민지가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기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민지를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민지가 돌아온대. 자기 회사를 차렸대. 아주 잘 지낸대. 지훈 씨도 저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 민지가 돌아오면 우리 같이 밥 한 끼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누자. 그 후 며칠 동안 어머니는 매일 민지가 돌아오기를 학수고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시장에 가서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김치찌개 재료를 많이 사오셨습니다.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죠. 아버지도 모처럼 웃음을 보이셨고 매일 문 앞에 앉아 민지를 빨리 만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아주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으니 민지가 분명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특별히 민지에게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목도리였는데 서울의 겨울이 추우니 민지가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돌아오면 꼭 민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지. 이 몇 년 동안 서울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어봐야지. 마침내 민지가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일찍부터 기차역에 나가 민지를 기다렸습니다. 기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한눈에 민지를 알아봤습니다. 민지는 명품 옷을 차려입고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웨이브 파마를 하고 정교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예전에 교복을 입고 앳된 얼굴을 했던 어린 소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우리를 보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는 민지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얘야, 네가 드디어 왔구나. 너 보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민지는 아버지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네가 돌아와서 다행이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제 앞에 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저는 민지를 보며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민지야, 어서 와. 오는 게 힘들었지? 우리 어서 집에 가자.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놓으셨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민지를 보며 한편으로는 반갑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낯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지가 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었고 우리 사이의 감정이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민지가 돌아와서 우리 가족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바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서둘러 음식을 상에 차리셨습니다.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은 모두 민지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식 민지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어서 먹어봐. 예전 그 맛이랑 똑같니? 이 몇 년 동안 엄마는 네가 돌아오면 이거 만들어주려고 매일 생각했단다.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정통 고향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옆에 앉아 민지를 보며 계속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민지에게 음료수를 따라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서울에서 사업하느라 힘들었지. 이제 회사도 차렸으니 몸 조심해야 한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예전의 걱정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민지에게 갈비찜 한 조각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많이 먹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을 텐데 몸보신해야지. 민지는 갈비찜을 받아들며 고마워라고 말했지만 저는 왠지는 식사를 마치자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러 가셨고 저와 민지, 아버지는 또다시 민지의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민지의 회사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하이야, 네 회사 지금 꽤 크게 하는 거지? 돈도 꽤 많이 벌겠네?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럭저럭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되고 저축도 좀 할 수 있어요. 말을 하면서 민지는 가방에서 검은색 봉투 하나를 꺼내 아버지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받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며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랍게도 은행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민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나한테 은행 카드를 왜 주느냐?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5천만 원 들어있어요. 아버지, 받아서 쓰세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버지도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 제가 능력이 되니 아버지께 효도해야죠. 이 돈 받으셔서 혹시 집이 낡았다고 생각하시면 새로 지으시고 몸이 불편하시면 대도시 가서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세요. 돈 아끼지 마시고요. 5천만 원. 아버지는 이 숫자를 듣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 든 은행 카드까지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좀 더듬거렸습니다. 얘야, 네가 아버지를 놀리는 거 아니지?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느냐? 민지는 말했습니다. 저 놀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제가 제 능력으로 벌어들인 돈이에요. 아버지, 안심하고 받으세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보살핌 덕분이에요.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은행 카드를 들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예전에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그때 네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지지해주지도 않고 너를 힘들게 했지. 그런데도 네가 이렇게 효도하니 정말 미안하구나. 민지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마세요. 저는 다 잊었어요. 지금 아버지께서 몸 건강히 잘 지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는 옆에 앉아 이 광경을 보며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우리 집안에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민지가 지금 돈이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아버지께 드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민지가 저에게도 뭔가 준비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민지를 위해 결혼의 집까지 파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셨다가 아버지 손에 들리는 은 카드와 아버지가 오는 모습을 보고 서둘러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조타가 갑자기 왜 울고 그래? 아버지는 민지가 자신에게 5천만 원을 준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그 말을 듣고 감격해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민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정말 효녀구나. 널 아깝지 않게 키웠어. 민지는 어머니를 몇 마디 위로한 후 소파에 앉아 우리에게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어떤 브랜드 차를 몰고 다니는지,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지 등등. 저와 부모님은 옆에 앉아 조용히 들으며 눈빛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민지가 아버지께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도 제가 예전에 민지를 그었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 뒤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냉담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지가 아직 저에게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며칠 후에는 분명 저에게도 깜짝 선물을 준비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집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3일 동안 부모님은 매일 민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물으며 가장 좋은 것들을 모두 민지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민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지만 민지는 회사 업무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부모님께 서울에서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줄 뿐 저에게는 거의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할 일이 많을 거라고, 바쁜 일이 끝나면 분명 저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요. 게다가 저는 민지가 예전에 집을 팔아 학교에 보내줬던 일을 언급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설령 고맙다는 한마디라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4일째 되는 날 아침, 민지는 회사에 할 일이 있다며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부터 일어나 민지의 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 장아찌, 그리고 직접 구운 과자 등 고향 특산물을 가득한 보따리 싸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옆에서 연신당부하셨습니다. 조심히 가고 서울에 도착하면 꼭 연락하라고요. 저는 민지의 짐을 현관까지 옮겨주면서도 여전히 민지가 저에게 뭔가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는 주었으니 저에게는 조금이라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차에 타려고 할 때였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가방에서 빨간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언니 거예요. 저는 빨간 봉투를 보자마자 마음이 훅하고 뜨거워졌습니다. 서둘러 봉투를 받아들며 안에는 적어도 수십만 원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뭘 이런 걸 다 줘. 사실 안 줘도 괜찮은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에 든 봉투가 너무 가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좀 의아했습니다. 무심코 봉투를 만져보니 안에는 종이 몇 장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저를 보며 아무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 안에 5만 원 들어있어요. 언니, 이거 받아서 뭐라도 사세요. 언니는 지금 형부랑 집도 있고 아들도 착해서 생활이 안정적이고 이 정도 돈은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드리는 거예요. 5만 원. 저는 이 숫자를 듣자마자 머릿속이 띵했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나 놀리는 거 아니지? 아버지한테는 5천만 원을 주면서 나한테는 겨우 5만 원? 주변의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부모님도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 띄었던 웃음이 굳어졌고 민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제가 좀 오버한다고 생각하는 듯 말했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유난이에요? 5만 원이면 부족해요? 이것도 제 마음인데 언니도 생각해봐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언니가 저를 도와줬지만 그건 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잖아요. 지금 제가 언니한테 5만 원 주는 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니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지야, 예전에 너 학비 모아주려고 내가 결혼할 집까지 팔았어. 나랑 형부는 몇 년 동안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 다 네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 그런데
네가 지금 회사를 차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한테는 5천만 원을 주면서 나한테는 겨우 5만 원을 주고 그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민지는 제 말에 얼굴이 좀 붉어졌지만 그래도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라 집 파는 게 언니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어요. 게다가 제가 지금 언니한테 돈을 주고 있잖아요. 5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난 일 가지고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는 이때쯤 상황을 파악하고 서둘러 민지를 두둔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네 동생도 아마 순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너무 화내지 마. 5만 원도 네 동생의 마음이다. 그냥 받아야. 저는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을 팔 때 아버지는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민지가 저에게 5만 원을 주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받으라고 하시다니. 아버지는 제가 민지의 학비 때문에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고 저 자신이 힘들더라도 민지를 대학에 보내려고 했던 것을 잊으셨나요? 어머니도 제 손을 잡고 저를 달랬습니다. 얘야 됐다. 다 한 가족인데 감정 상하지 마. 네 동생도 아마 바빠서 정신이 없었을 거야. 다음에 돌아오면 분명 너한테 보상해 줄 거야. 저는 부모님을 보고 다시 민지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두 민지 편을 들고 있고 아무도 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그 가벼운 봉투를 보며 마치 뜨거운 감자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했습니다. 민지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서둘러 차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 정말 가야 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보러 올게요. 말을 마친 민지는 차 안으로 쏙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잘 가라는 한마디도 없이요. 차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든 채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집을 팔 때 지우 씨가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줬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와 지우 씨가 힘들게 노력해서 지금의 집을 샀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민지에 대한 저의 기대와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5만 원과 언니는 생활이 안정적이라 이 정도 돈은 부족하지 않잖아요. 라는 민지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제 뒤를 따라다니며 언니라고 부르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대도시에서 자신을 잃어버렸고 누가 자신을 어려움에서 구해줬는지 잊었으며 우리 사이의 자매를 잊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서러움과 분노가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떠난 후 제 마음은 며칠 동안 답답해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는 계속 서랍 안에 넣어두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눈에 거슬렸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매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삶 잘 살면 돼. 그때 민지를 도운 것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니까 보답을 바라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지의 돈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지의 태도가 화났고 제가 민지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이 화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통 크게 대하면서 저에게는 그렇게 박하게 대한 것이 화났습니다. 약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이모가 볼일이 있어 도시로 오셨다가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도 고향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세 여자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민지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이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네 동생이 지금 잘 됐으니 너한테 더 잘해야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겨우 5만 원밖에 안 줬니? 그때 네가 집을 팔지 않았으면 민지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될 수 있었겠니? 어머니도 함께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니래. 나도 민지한테 그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민지가 그때는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나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 제 마음은 이미 서러움으로 가득했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니 또다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모는 모르세요. 민지가 아버지께는 5천만 원을 드렸어요. 효도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저한테는 겨우 5만 원만 주면서 제가 생활에 안정적이라 이 정도 돈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모는 잠시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5천만 원? 네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큰 돈을 받을 만한 사이가 됐니? 내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네 아버지가 민지 사업 자금 때문에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었는데 어떻게 지금 민지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줬지? 민지 사업 자금 때문에 돈을 빌렸다니. 저는 그 말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서둘러 물었습니다. 이모, 뭐라고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민지 때문에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고요? 저는 왜 이 일을 몰랐죠? 이모는 저를 보며 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 몰랐니? 한 5년 전쯤이었을 거야. 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민지가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몇 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좀 보태달라고 하더라고. 나도 그때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300만 원을 줬지. 그리고 왜 너한테는 말을 안 하냐고 울었더니 네 아버지가 네가 그때 막 집을 사서 부담이 클까봐 걱정돼서 너한테는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밍 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고 한참 동안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그때 민지는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고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니.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이모 말씀이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민지 사업 자금 때문에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는 눈빛이 흔들리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네 아버지가 네가 걱정할까봐 너한테는 말 안 했어. 나중에 민지가 돈 벌면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알았겠니? 민지가 지금 돈이 생겼으니 돈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5천만 원을 더 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끊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제 학비도 아까워하셨고 민지가 서울대에 갈 학비도 내주지 않으셨으면서 민지 사업 자금으로는 돈을 빌려주셨고 그것도 마땅히 해야 주셨고 그것도 저한테는 숨기셨다고요. 그런데 저는요. 저는 민지를 학교에 보냈는데 저는 민지를 학교에 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모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동생이 네 아버지께 돈을 준 것은 네 아버지가 예전에 키워준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네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것에 감사해서란 말이니?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때 네가 집을 팔지 않았으면 민지가 어떻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겠니?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있었겠니? 저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아버지께 돈을 준 것은 효도가 아니라 예전에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준 은혜에 보답한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민지의 계약 꿈을 위해 결혼할 집까지 팔았던 언니는 민지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5만 원이나 받을 자격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제 마음속에 서러움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민지한테 따져야겠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 민지는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마침 지훈 씨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말을 듣고 서둘러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저는 이모가 말해준 이야기와 제가 깨달은 모든 것을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도 제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정말 민지가 잘못한 거야. 네가 민지한테 분명히 따져야 해. 민지가 너를 만만하게 보게 놔둘 수는 없어. 어머니는 서둘러 저를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가지마. 다 한 가족인데 집안 싸움하는 건 보기 좋지 않아.
게다가 네 동생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민지를 찾아가니? 민지를 찾아갈 수 없으면 전화하면 돼요. 저는 민지가 계속 저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말을 하면서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지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마음은 흥분되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저와 민지의 자매애는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민지가 저에게 빚진 것은 반드시 갚아야 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휴대폰 화면 위에서 한참 동안 맴돌다가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에야 민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요. 저는 깊이 한숨을 쉬고 마음속에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가 나한테 5만 원 준 것, 그리고 네가 아버지한테 돈 빌려서 사업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전화 저편은 몇 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언니한테 말해줬어요? 언니는 정말 할 일 없어서 문제를 만드는군요. 내가 할 일 없어서 문제를 만들어?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예전에 너 학비 모아주려고 내가 결혼할 집을 팔았어. 그런데 네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한테는 5천만 원으로 보답하면서 나한테는 겨우 5만 원을 주고 내가 생활이 안정적이라더니 부족하지 않다고 말해? 누가 너를 대학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줬는지 잊었니? 네가 아버지한테 돈 빌릴 때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너희 모두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요. 민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세요. 그때 제가 집을 팔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언니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잖아요. 지금 제가 언니한테 5만 원 준 것도 충분히 성의를 보인 거예요. 언니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냐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해명을 요구하는 거야. 네가 오늘날의 모든 것을 누구 덕분에 얻었는지 알아야 해. 네가 전화로 분명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서울로 찾아갈 거야. 네 회사 직원들 앞에서 이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자. 민지는 제가 정말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울까봐 두려웠는지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좋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이번 주말에 집에 내려갈게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속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우 씨는 서둘러 저를 위로했습니다. 화내지 마. 민지가 돌아오면 우리가 증거를 내밀면 민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저는 옷장에서 예전에 집을 팔았던 계약서와 민지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줬던 은행이체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정리해서 서류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제가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지는 정말 돌아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민지는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언니, 대체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해요. 저 오후에 다시 서울로 가야 하거든요. 저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먼저 이 서류들을 봐. 이건 예전에 내가 결혼할 집을 팔았던 계약서야. 그리고 이건 내가 너한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줬던 이체 기록이고 총 1억 2,860만 원이야. 그때 나랑 형부는 허리띠 졸라매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다 네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 민지는 그 서류들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 건 다 지난 일인데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서 뭐해요? 제가 이미 언니한테 5만 원 줬잖아요. 5만 원. 저는 탁자 위에 5만 원짜리 봉투를 집어 민지 앞에 던졌습니다. 네가 이 5만 원이 내가 결혼할 집을 팔았던 희생과
맞먹는다고 생각하니? 내가 지난 10년 동안 들인 노력과 맞먹는다고 생각하니? 너는 아버지한테 몇 천만 원 빌려서 사업 시작해서 지금 5천만 원으로 갚았지만 나는 너한테 1억 원 넘게 써서 학교에 보냈는데 너는 나한테 겨우 5만 원을 주고 그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이때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탁자 위의 계약서와 이체 기록을 보시고 제 붉어진 눈을 보시더니 갑자기 짝 소리를 내며 자신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그때 너한테 숨겨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편애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너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어머니도 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너를 힘들게 했구나. 민지는 아버지가 자신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지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입을 벙긋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실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오늘 너를 찾아온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네가 오늘날의 모든 것을 누구 덕분에 얻었는지 분명히 알게 하려고 온 거야. 너는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한테는 은혜를 갚는다고 하지만 결혼할 집까지 팔아 너를 학교에 보낸 언니인 나는 너한테는 남보다 못한 존재였어.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민지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언니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언니, 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돈 드릴까요? 제가 1천만 원 드릴까요? 화내지 마세요. 네? 저는 민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 돈 필요 없어. 그리고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나한테 5만 원을 주고 그런 말을 했을게. 우리 사이의 잔해는 이미 끊어졌어. 너는 네 잘 사는 삶을 살고 나는 내 평범한 삶을 살게. 우리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는 내 평범한 삶을 살게. 우리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말을 마친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지가 밖에서 울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지가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둘 수 없었고 5만 원으로 저의 진심을 집 밖에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 민지는 초라하게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듣기로는 민지가 돌아간 후에도 한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고 회사 사업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이 일 때문에 계속 자책하며 매일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한마디 사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며 아들과 지휘 씨를 돌봅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아주 안정적이고 행복합니다. 저는 선한 일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한 일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지는 비록 지금 돈이 많지만 가장 소중한 가족의 정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민지의 은혜를 모르는 행동에 대한 벌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가족의 이해와 사랑하는 사람의 동반을 얻었습니다.